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 스스로에게 만족스럽고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는 안 되겠죠. 나의 만족과 함께 내 가족들, 주위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지식과 지혜들을 반드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둔다면 아무 소용 없을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의 기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지혜들이 가득한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오늘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가인데요. 이 책에는 재미있고 마음에 와닿는 좋은 에피소드들, 실제 세상을 잘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책, 오늘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확실한 태도로 꿈을 취하라. 모호한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자극적인 재미만 찾고 건설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 꿈이나 이상이 있을 리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있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을 가진 채로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상은 매우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다. 누구든 이상을 꿈꾸기 시작하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나폴레옹은 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아주 멍청한 아이였다. 그는 외국어는 물론이고 모국어인 프랑스어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당연히 성적은 바닥이었다. 행동은 제멋대로였고 성격 또한 난폭하기 짝이 없었다. 나폴레옹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집세고 무모하고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아이였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에게 손대지 못했다. 가족들조차 모두 나를 피했다. 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형이다. 나는 수시로 형을 때리고 욕했으며 그가 미처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마치 미친 늑대처럼 그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얼굴이 하얗고 덩치는 작았지만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만큼 난폭하고 힘이 셌다.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가족들은 그를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했고 주변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욕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이 나폴레옹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아주 거대한 힘이 자라났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꿈이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의식하기 시작했으나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제멋대로이고 터무니없기는 하지만 야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지배자, 최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지배자가 되고 싶었다. 나폴레옹은 자라면서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꿈꾸었다. 나폴레옹은 아주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데 광적으로 집착했으며 동시에 침착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갔다. 어느 날 나폴레옹은 스스로 엄청난 사고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 그는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삶의 목표는 그의 열정에 불을 붙였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했다. 그렇다. 나는 아주 뛰어난 장군으로서의 소질을 타고났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다. 일단 명확한 자아의식이 확립되자 곧이어 거대한 추진력이 발휘되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뿐이었다. 아무도 그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35세가 되던 해 나폴레옹은 드디어 프랑스 황제로 등극했다. 당신이 꿈을 갖는 순간 당신의 잠재력은 끝없이 커지기 시작한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이상을 꿈꾸었기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작문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주고 글짓기를 시켰다.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자신의 꿈에 대해 줄줄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나는 앞으로 수만 평에 이르는 넓은 농장을 갖는 것이 꿈입니다. 광활한 농장에 끝없이 이어진 푸른 초원을 만들 것입니다. 농장 안에 여러 채의 통나무집을 짓고 바비큐 요리장을 만들고 멋진 펜션도 지을 것입니다. 그중 한 곳에 내가 살고 나머지는 농장에 놀러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머물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글을 읽고 난 선생님은 다시 써오라고 말했다. 학생은 자기가 쓴 글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잘못된 곳이 없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물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희망사항을 쓰라고 했지. 이런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쓰라는 것이 아니었다. 알겠니? 그렇지만 선생님, 이게 정말 제 꿈이에요. 아니야,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쓸모없는 공상일 뿐이지. 다시 써오너라. 학생은 여전히 수긍할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꿈꾸는 희망입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며 만약 다시 써오지 않으면 낙제 점수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학생은 끝내 다시 쓰지 않았고 그가 처음 써낸 장문은 결국 낙제 점수를 받았다. 30년 후 이 선생님은 풍경이 아주 빼어난 휴양지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선생님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편안한 잠자리, 사방에서 진동하는 고기 굽는 냄새 등을 마음껏 즐겼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30년 전 선생님이 낙제 점수를 준 학생의 휴양지였다.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 처음에는 냉정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새로운 계획이 떠오를 것이다. 당신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활 방식, 삶의 질을 바꾸어 줄 것이며 당신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시련이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 시련은 삶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혐오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훗날 성공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의 시련이 있었음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찰스 디킨스는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의 꿈을 가로막았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에 디킨스는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들어간 후로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디킨스가 처음 구한 직업은 쥐가 들끓는 화물 창고 안에서 유리병에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나면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잠을 자야 했다. 그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지만 디킨스는 절대 꿈을 잃지 않았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고 습작을 했다. 그러나 그 역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디킨스는 첫 작품을 완성한 후에도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원고를 우체통에 넣었다. 디킨스는 몇 차례 더 투고했으나 모두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원고가 채택되었다. 비록 원고료는 얼마 받지 못했지만 이것은 디킨스의 자신감에 불을 지폈다. 디킨스는 마치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만 같았다. 디킨스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무작정 거리로 뛰어나갔다. 한번 발동이 걸리자 그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디킨스는 쉬지 않고 작품을 쏟아냈고 그의 작품은 모두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문호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디킨스는 문학가로 성공한 후 자기가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이 창작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영감의 원천임을 깨달았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다. 꿈을 가지면 당신의 인생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 꿈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선택은 성공을 향한 인생 항로 곳곳에서 만나는 표지판이다.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최종 목적지인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포기 역시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언제 어떻게 포기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줄 아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한 남자아이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다. 당시에 낙후된 의학기술로는 이 아이의 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었다. 불행히도 아이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아이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일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 그리고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아이의 열등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아이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 이 아이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이다. 아주 거만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는 공공연히 반사회적 사상을 표출했고 흉노의 포위 속에서 부득이하게 투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황제인 무제의 분노를 샀다. 황제는 이 남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황제가 그의 목을 잘랐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황제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이용했다. 황제는 이 남자에게 궁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남자에게는 죽음보다 못한 모욕이었다. 이 남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이상 정상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겉보기에 멀쩡한 그를 장애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바로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칭송받는 사마천이다. 부유한 곡물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곱사등 때문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었다. 헝가리계 유대인인 그는 곱사등 때문에 행동도 불편했지만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놀려대는 것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는 언제나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야 했다. 그와 세상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강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동생 또한 병으로 죽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이 사람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이다. 이들 모두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루즈벨트는 온 미국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투쟁 정신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사마천은 온 힘을 다해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저술로 평가되고 있는 사기를 완성했다. 아들러는 비록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심리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과를 일구었고 성본능을 중시하는 프로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들의 성공에는 신체적 결함을 이겨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아들러는 열등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고안해내어 위대한 인물과 열등감이 아주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위대한 인물들은 한때 깊은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으며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의 작용으로 더 원대한 이상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시켰다는 것이다. 에어조던이라 불리는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하기 전에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이너리그인 버밍햄 베런스의 2군 선수였다. 그의 야구 실력은 아주 형편없었고 자신에게 화가 난 조던은 야구를 포기했다. 갈릴레이 역시 원치 않는 의학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해부학과 생리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혼자서 몰래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 수학 이론을 공부하고 각종 복잡한 수학 문제를 연구했다. 그가 피사 대성당의 시계추를 보고 진자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는 겨우 18세였다. 영국의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토머스 루시경의 대저택이 있었다. 어느 날 가스물을 넘긴 셰익스피어는 죽이마자 함께 어울리던 호사가들과 장총을 들고 루시경의 정원에 몰래 숨어들어가 사슴 한 마리를 쏘아 죽였다. 셰익스피어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하루 동안 갇혀 있었다. 이 하루 동안 셰익스피어는 온갖 모욕을 당했다. 그는 풀려난 후 곧바로 권력자를 소재로 한 신랄한 풍자시를 적어 루시경의 저택 대문에 붙여놓았다. 이 일로 루시경은 단단히 화가 났다. 그는 이런 불순한 시를 쓴 사슴도둑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며 당장 소송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셰익스피어는 더 이상 이 마을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런던으로 도망쳤다. 이 일을 두고 훗날 미국의 작가 워싱턴 어빙은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은 보잘것없는 농촌 청년을 잃었지만 세계는 위대한 시인을 얻었다 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표도르 샬라핀은 19세 때 카잔시의 한 극장 책임자를 만나 오디션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당시 샬라핀은 변성기였기에 그의 오디션 결과는 엉망이었고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샬라핀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얻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작가 막심 고리키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샬라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리키가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샬라핀이 카잔극장에서 고배를 마시던 바로 그때 고리키 역시 그 합창단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오디션을 받고 합격했었다. 그러나 얼마 후 고리키는 자신이 노래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창단을 그만두었던 것이다. 50대 중반의 영국인 퇴역 장교 마이크 라이언은 한때 탐험가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1976년 그는 탐험대를 이끌고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오던 중 예상치 못한 강한 눈보라를 만났다. 한 걸음 떼어놓기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눈보라는 전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 때문에 하산이 지체되면서 곧 식량도 바닥날 상황이었다.
따라서 캠프를 열고 쉬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하산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이미 눈에 파묻혀 길을 헤매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눈길을 걷는 것도 문제였다. 더구나 모든 대원은 산소 발생기 등을 비롯한 캠프 장비를 메고 있었기에 며칠씩이나 쉬지 않고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탐험대는 굶어 죽느냐 지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대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마이크 라이언은 과감히 모든 장비를 버리고 식량만 짊어진 채 걷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모두 그의 행동에 반대했다. 하산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열흘은 걸릴 터였다. 캠프 장비를 버리면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 또한 갑자기 산소가 부족하거나 체온이 저하될 경우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 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라이언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눈보라는 열흘 아니 보름이 지나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아직 남아있는 표지판까지 전부 눈 속에 파묻힐 것입니다. 캠프 장비를 버리면 우리는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결국 대원들은 마이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모두 장비를 버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피곤함과 추위를 이겨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고 걸어 마침내 8일 만에 하산에 성공했다. 그들이 하산한 후에도 눈보라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얼마 후 영국 왕실 군사박물관의 한 직원이 마이크 라이언을 찾아가 영국 탐험대의 일원으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당시 지니고 있었던 물품 중 어떤 것이든 좋으니 박물관에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이크 라이언이 내놓은 기증품은 매우 뜻밖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동상에 걸려 절단해야 했던 그의 발가락 10개와 오른쪽 손가락 마디 5개였다. 당시 마이크 라이언의 정확한 판단으로 모든 대원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장비를 버리고 하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등산 장비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동상에 걸려 절단해야 했지만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마이크 라이언의 발가락과 손가락은 영국 왕실 군사박물관의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기증품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포기는 곧 선택이다. 또한 포기는 지혜이다. 정확히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먼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은 버려라. 그리고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정확하게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누구나 충분히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좋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과연 완벽한 것이 있을까? 물론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완벽하게 공평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불평불만의 원인이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후 행동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불만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다소 만족스럽지 않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곧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남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시간에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대한 인물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평범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저 멍하니 앉아 한숨만 쉬면서 자신의 운명을 탓한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다. 넓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다. 이 물고기는 항상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바다를 벗어나 다른 곳에 가보고 싶었다. 어느 날 이 물고기는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자 꼬리를 흔들어대며 기뻐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난 정말 이 재미없는 바다가 싫어. 이제야 비로소 신나는 나날을 보낼 수 있겠네. 물고기는 기쁜 나머지 엄청 높이 뛰어올랐고 어부와 그 아들이 지금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요리할까라고 말하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기절하고 말았다. 물고기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매우 낡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 물고기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물고기의 비늘에 반한 어부가 관상용으로 기르기로 한 것이다. 물고기는 항아리 안에서 신나게 헤엄치며 왔다 갔다 했다. 물항아리는 아주 작았지만 물고기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헤엄쳤다. 어부는 매일 물항아리에 먹이를 넣어 주었다. 물고기는 그때마다 무척 기뻐하며 온몸을 흔들었다. 자신의 아름다운 비늘을 뽐내면서 동시에 어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다. 어부 역시 이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 즐거웠다. 물항아리 안에는 항상 먹이가 풍부했고 물고기는 실컷 배를 불리고 헤엄치다가 힘들면 언제든 낮잠을 잘 수도 있었다. 물고기는 인생이 아주 행복했다. 물고기는 자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자신의 비늘에 감사했다. 바다에 살 때는 매일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야 했다. 또한 언제 큰 물고기에게 습격을 받을지 알 수 없어 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지금도 바다에 살고 있을 옛 물고기 친구들은 어쩌면 며칠째 굶주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떤 친구는 벌써 큰 물고기에 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고기는 어부가 넣어준 먹이를 삼키며 생각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물고기는 자기처럼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고기는 매일매일 그저 놀고 먹기만 했다. 언제부터인가 물고기는 자신의 삶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나는 아주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아닌가. 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게 당연해. 어느 날 어부가 아주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떠났다. 어부는 보름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집에는 어부의 아들만 남아 있었다. 어부가 떠나고 난 후 물고기는 먹이를 제때 먹을 수 없었다. 다음 날에는 아예 먹이를 먹을 수 없었다. 물고기는 자기처럼 아름다운 물고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사흘째 되는 날 물고기는 너무 배가 고파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물고기는 바다에 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영 실력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넷째 날 드디어 어부의 아들이 먹이를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물고기 먹이가 아니라 아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였다. 그러나 물고기는 너무 배가 고파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물고기는 음식 찌꺼기를 정신없이 삼켰다. 그날 이후 어부의 아들은 계속 음식 찌꺼기만 주었고 물고기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서 사고가 나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부의 아들은 당장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어부의 아들은 이 물고기를 데려가지 않았다. 물고기는 물항아리 속에서 이봐, 날 데려가야지.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어부의 아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떠나버렸다. 사방이 고요한 텅 빈 집안에 물항아리와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물고기 한 마리만 남았다. 물고기는 너무 슬펐다.
어부가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지난날과 곧 죽음을 맞게 될 현실을 생각해 보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했다. 이제 물고기는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이 물항아리 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때부터 물고기의 불만은 몇 배로 늘어났다. 우선 이 물항아리는 너무 좁았다. 먹을거리도 아주 형편없었다. 어부의 아들은 자기에게 아주 무례했다. 어부는 왜 그렇게 먼 바다에 나갔을까? 그러다 결국 바다의 물고기 친구들이 왜 자기가 바다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는지도 원망했다. 물고기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 오직 단 하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어느 날 물고기는 꿈을 꾸었다. 아주 큰 부자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해 맛있는 먹이가 있는 큰 저수지로 데려가 기르는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이 텅 빈 집안에는 물항아리와 죽은 물고기 한 마리만 남았다. 그 물고기는 아주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물고기였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만 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야 한다. 인간답게 인격을 사수하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권력,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인격이다. 인격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도박이나 마약 혹은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사람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 권력,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팔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굳은 의지로 끝까지 지조를 지켜 자신의 이상과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링컨이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의뢰인이 말도 안 되는 변호를 부탁했다. 링컨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들고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링컨, 넌 거짓말쟁이야. 넌 거짓말쟁이야. 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불법적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법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가책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양심의 가책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품을 떨어뜨리며 자존심과 자신감을 사라지게 한다. 지금 당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면 미련을 두지 말라. 그 앞에는 실패와 불행뿐이다. 만약 상사가 정당하지 않은 일을 시켰을 때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신은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자신의 인격, 지조, 명예를 불법적인 단체나 진실하지 못한 윗사람에게 팔아먹지 말라. 누구든 우리에게 억지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없다. 돈 때문에 자신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누구 대신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인격과 지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히 인간다워야 한다. 인격은 한 사람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기본적 자질이자 가장 고귀한 재산이다. 인격에는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영예가 가득하다. 이 안에서 꿈을 크게 키우면 그 보상으로 명예와 존경이 따른다. 훌륭한 인격은 금은 보석보다 값진 인생 최고의 소중한 재산이다.
그러나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가난해지고 진실과 아름다움과 도덕에 무감각해지고 시비와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돈이나 돈을 버는 자체를 죄악시하기도 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다. 사람은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많은 돈을 들여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나 정신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진, 선, 미와 같은 마음의 양식은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살 수는 없다. 마음의 양식과 음식물은 똑같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을 구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 인간의 재산과 자아 가치를 단순하게 돈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도량이 아주 좁은 사람에게 재산이란 어떤 의미일까? 과연 그 양과 넓이만큼 가치가 있을까? 일평생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비극적인 인생이다. 이들의 영혼은 고목나무처럼 메마른 구두쇠 영혼일 뿐이며 더 이상 고상한 인품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 이들을 과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격은 물질적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하다. 만약 영혼을 잃는다면 온 세상을 손에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돈은 포기하더라도 인격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층간소음으로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윗집 딸이 피아노를 쳐대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엄청 잘 치면 아름다운 음악을 공짜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은 엄청 빠르게, 어려운 부분은 대충 설렁대며 엉망진창으로 쳐대니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오죽하면 제가 한 번은 쫓아 올라갔습니다. 방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했죠. 보통은 그런 경우라면 아, 죄송하다, 조심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할 법도 한데 그 집 아저씨는 적반하장으로 내 딸이 피아노를 치건 북을 치건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피아노건 북이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니까 싸움만 되고 전혀 해결될 가능성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죠.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했습니다. 저 그지같이 피아노 치는 애 절대 대학 못 가게 해달라고요. 저뿐이었을까요? 아마 아파트 주민의 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과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저주까지 들어가면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분명 피아노로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피아노를 못 치는데 성공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나의 꿈과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피해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꿈과 희망이라고 해도 잘 될까요?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